우리 윤상현 의원님이나 조성환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 좌파 정부가 국가 정체성을 흐트려가면서 헌법의 가치나 이념을 흐트려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개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진단에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저는 반복하지 않고 방법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셨지만은 대통령의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방법이고 국민 여론을 통한 방법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을 통한 방법은 선거 때만 가능한 것이고,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거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단은 국회를 통해서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북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탈원전,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야당이 제대로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많은 자괴감을 느끼고 좀 더 치밀하게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11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는 심한 분열과 갈등을 아직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오래전부터 사실은 계파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고, 또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그런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 잠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비교적 판사 생활을 오래 해서 이쪽 저쪽 말을 많이 들어보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양쪽을 들어보면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탄핵을 하고 바른정당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분들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딴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이라는 전국이 올 때까지 전국을 이끌었던 친박이나 진박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도 엄청납니다. 서로가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상대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말로는 통합이라 그러고 단합이라 그래도 그것은 힘을 내지 못하는 그 모양만의 단합이나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털어놓고 정말 끝장토론까지 해서라도 잘잘못을 밝히고 넘어가야 하느냐, 그러면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도로 더 덧나게 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서로가 내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왜 상대들은 저랬는지도 조금 들어보고, 또 거기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사과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없이 그냥 봉합해 가려고 하니까 쉽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80석 정도 얻을 수 있었다는 지난 20대 선거에서부터 우리가 잘못돼서 아주 크게 이렇게 잘못됐지만 그 이전부터 씨앗은 잠복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같은 당을 하고 같은 동지이면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참 박정하게, 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공심 없이 이렇게 해서 균열이 많이 왔습니다. 이게 따지면 잘잘못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을 이끌었던 친박들의 잘못이 많다, 이런 지적이 꽤 많은 것 같고요. 그 점에 관해서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그래도 같은 당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정권이 탄생되는데 지금 꼬라지가 좋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상황은 그때마다 선택하는 상황이 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자세한 상황들은 생략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탄핵에 찬성했던 저로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당시에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탄핵했다는 점을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와 싸우면 미래가 없어진다 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단합하고 단결해야 되는데 지난 일로 또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밖에 없고 저쪽을 좋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을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이렇게 된 것이 또 보수 세력이 이렇게 된 것이 동지의식이 없고 공심, 공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이익만 추구하고 각자 도생하고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외부의 비평가의 말을 들으면 보수는 먹을 것이 없으면 돌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보여있다. 혹시 이 말이 불편하거나 아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하는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는 비판하는 진보 좌파들은 그래도 동지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챙기는 이런 것을 좀 배워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들이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재건하고 하는데도 저는 공신, 전체를 위한 개개인의 양보나 희생, 그 다음에 이 공심은 결국 전차적으로 공정함이라든지 공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복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을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이 오도록 한 책임 있는 사람들 반성인데 어느 반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게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말 큰 반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반성이 있는 다음에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보수 정당 보수 세력이 가야 할 이념과 정체성을 분명히 정하고 가야 그래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과와 반성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더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제3자적 입장에서 보면 집권 세력이 탄핵당하고 대선에서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이 없었다. 옛말에 대사 1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죽어야 살아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우리가 다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은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많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참으로 아쉬운 게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는 게 부질없기는 합니다만은 소위 노무현 정권은 그렇게 폭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패족이다. 그 말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과 반성을 서너 번 이상 했지만 국민들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저쪽이 그런 어떤 워딩이나 캐치프레이즈를 뽑아내는데 잘해서 그런 것 우리는 패족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제 전부 자기들이 다 죽었다고 기는구나 이걸 아마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서거로 아마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정도 사과 반성이 됐다 이렇게 아마 본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은 그런 과정이 국민들에게 와닿도록 하지 않은 그런 점이 아직까지도 지고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문제는 저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다 물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정말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진작에 좀 보였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들이 지금 당 밖에 꽤 많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이지 못하면서 그래 된 과정이 참으로 아쉽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통합하고 결집하는데 힘을 못 얻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념과 정체성 문제는 우리 조성환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헌법적 가치라든가 이런 가치를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면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의 힘은 국민의 지지나 선거를 통한 의석회복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새누리당과 또 다른 바른정당의 당헌 당규를 만드는 책임을 두 번 져봤습니다. 책이 한 권이지만은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저도
막상 확실한 이념 정체성이 뭐냐고 답하라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책을 한 권 만들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을 해도 막상 현실 정치나 당을 운영하는 데는 그것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대위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건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를 10단어 이내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전에 영국의 보수정당이 폭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7가지인가의 반드시 지켜야 될 강령을 정해서 반복하고 지키고 국민에게 각인돼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복잡하고 길게 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 자유라든지 헌법적 가치, 보수정당의 가치 그거를 한 10개 이내로 정리해서 반복해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정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정당을 운영하거나 구성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이나 신망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기득권적인 이미지, 꼰대 이미지, 그 다음에 완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서 이미지를 바꾸어줘야 지지도 함께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은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제를 시키고 필요하면 징계도 하고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저 집단들은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우리와 같이 하는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만 받게 되면 저희들은 저희 정책도 먹혀 들어갈 것이고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성원 특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분들의 은행이라든지 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빨리 회복돼야 될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 때는 양이 이끄는 사자 때보다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정말 이런 데 충실하고 이걸 잘 이끌 사람들을 뽑으면 저는 재기의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이 일여다야로 치른 제가 알기로 4번째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여다야라면 여당이 압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80석을 넣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놀랍게도 일여다야의 선거에서 일여가 모두 다 졌습니다. 4번이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야당이 분열되어 있는데 여당이 하나면 이겨야 되는데 왜 4번이나 다 졌겠습니까? 그것은 야당이 분열하면 여당은 오만하게 마련이고 여당은 오만하면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시겠죠? 그 사람이 이제는 전호의 기회니까 내 사람을 심자, 내 세력을 심자 하다가 그 내부도로 4번이나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야당이 분열되어 있고 또 여당이 저렇게 기세등등하지만은 저쪽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오만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박하면 단결하고 궁적통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 우리끼리 서로 이해를 하고 힘을 합쳐서 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당과 싸우는 방법은 치열하고 힘있게 싸우면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봐서 많은 국민들이 봐서 잘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말이나 행동이나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법이지 속 시원하게 말하고 한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심판인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고민하다 보면 우리 보수 세력의 스펙트럼도 또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현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끼리 간격을 좁히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는 저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